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캠브리지 동아시아사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정묘호란과 병자호란의 배경에 해당하는 인조반정이라고 하는 조선의 정권 교체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그죠? 자, 이번 시간에는 이어서 정묘호란과 병자호란이라고 하는 전쟁이 어떻게 전개되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요. 그리고 그것이 조선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정리를 하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같이 한번 봅시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운 내용이 무엇이었냐면요. 임진왜란이 끝나고 난 이후에 급격하게 성장하게 된 후금이 명나라를 공격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후금의 침략을 앞에 놓인 명나라는 큰 위기를 맞게 되면서 조선에게 도움을 요청하게 되었다라고 했는데요. 당시 조선의 왕이었던 광해군의 입장에서는 사실 임진왜란이 끝난 지 얼마 되지 않은 상황에서 명나라를 돕기는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었고, 또한 명나라를 도왔을 때에는 후금을 적으로도 돌릴 수 있는 위험한 상황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하지만 임진왜란 때 명의 도움이 없었다면 조선은 멸망했을지도 모른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명의 도움을 제조지은으로 생각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명의 도움을 거절할 수도 없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였어요. 자, 그래서 광해군이 선택한 것은 바로 중립외교였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죠? 강홍립 장군이 이끄는 조선의 군대를 명나라에 파견했습니다만은 후금과의 전투에서 적당히 싸우다가 항복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자, 그래서 광해군의 경우에는 명을 도왔지만 후금을 적으로 돌리지 않을 수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자, 하지만 이러한 광해군의 외교 정책이 명나라의 의리에 대한 배신이며 그것은 성리학 국가인 조선에서 일어날 수 없는 일이다, 명분에 맞지 않는 일이다 라고 비판을 하면서 서인들이 주도해서 광해군을 몰아내고 인조를 새로운 왕으로 세웠으니 그 사건이 바로 인조반정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자, 그래서 서인과 인조의 경우에는 광해군의 중립외교 정책이 성리학적 명분에 맞지 않는다, 명에 대한 배신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이유로 광해군을 몰아내고 집권하였던 세력들이기 때문에 이후에 그들은 성리학적 명분에 맞는 명예의리에 대해서 최대한으로 보답을 하는 외교 정책을, 대외 정책을 취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였어요. 그죠? 그것이 바로 인조 시기에 있었던 친명배금 정책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였고요. 이 친명배금 정책의 대표적인 사례로는 명나라의 장군이었던 모문룡 장군에게 조선 군대가 무기와 식량을 지원한 것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결국 이러한 행위는 후금을 자극하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였어요. 그죠? 후금으로 하여금 명나라를 마음 편히 공격하기 위해서는 조선을 확실하게 밟거나 아니면은 조선이 명나라의 편을 더 이상 들지 않겠다라고 하는 확실한 약속을 받아낼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러한 상황의 변화가 후금으로 하여금 조선을 침략하게 하였으니 그것이 바로 정묘호란으로 이어졌다라는 것이에요. 자,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자, 정묘호란이 일어나기 전에 후금에서는 황제, 정확히는 칸인데요. 지배자가 국가의 최고 지배자가 교체가 되었습니다. 자, 원래 후금을 세웠던 사람은 누구였나요? 바로 누르하치라고 하는 사람이었어요. 그죠? 자, 그리고 이 누르하치 같은 경우에는 명나라를 공격하는 과정에서 대포에 맞아서 큰 부상을 입고요. 그 부상 때문에 결국 사망을 하게 되는데요. 사실 누르하치 같은 경우에는 어렸을 때 조선인들의 도움을 많이 받고 살았던 사람이라고 해요. 그래서 사실 누르하치 같은 경우에는 조선에 대해서 굉장히 우호적인 감정을 가진 사람이었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조선이 대놓고 친명배금 정책을 취하고 있어도 조선에게 그렇게 적대적인 태도를 취하지는 않았던 칸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하지만 그의 아들이었던 홍타이지 같은 경우에는 조금 달랐습니다. 조선과 특별한 인연이 별로 없었던 인물이기도 하고요. 왕자 시절부터 조선에 대한 강경한 입장을 주장했던 사람이었다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누르하치가 죽고 홍타이지가 그 뒤를 후금의 왕좌를 이어받게 되면서 이 후금은 조선에 대해서 상당히 강경한 입장으로 돌아서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자, 그리고 이 친명배금 정책으로 인해서 모문룡의 어떤 군대를 조선이 지원하는 것을 보고 명나라를 마음 편히 공격하기 위해서는 조선을 확실하게 안정시킬 필요가 있었다. 정확히는
조선이 명나라 편을 들지 않도록 확실하게 약속을 받아놓거나 제압할 필요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느꼈던 후금의 홍타이진은 1627년에 조선을 침략하게 되니 그것이 바로 정묘호란이라고 하는 사건이었다라는 것이에요. 자, 당시 후금의 군대를 막아낼 능력이 조선에게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그렇죠. 이제막 임진왜란이 끝난 직후인 상태인데다가 후금은 지금 새롭게 떠오르고 있는 강력한 군사 강국입니다. 그죠? 자, 그러다 보니 후금의 군대는 순식간에 조선을 침략해 오게 되는 것인데요. 당시 후금의 군대는 황해도까지 진군을 해 내려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정확히는 오늘날의 개성까지 침략을 해왔어요. 개성은 고려시대 때의 수도였고요. 지금은 황해도이지만 예전에는 경기도였습니다. 그래서 개성 사람들은 북한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가장 서울 사람들과 비슷한 말투를 사용하는 사람들이기도 해요. 다시 말해서 수도인 한성까지 거의 아주 근접한 정도까지 이 후금의 군대가 침략을 해왔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위기에 처했던 조선 왕실은요, 전통적인 우리 한반도 왕실의 피난처 어디입니까? 고려시대 때 몽골이 침략을 해왔을 때 이 유목민족들이 말을 타는 유목민족들이 바다를 쉽게 건너지 못한다는 것을 알고 강화도로 피난을 갔지 않습니까? 그죠? 자, 그래서 이번에도 조선 왕실은 강화도로 피난을 가게 되고요. 전쟁의 상황은 약 2개월 정도 지속이 되는 모습을 띠게 됩니다. 자, 하지만 이 정묘호란 같은 경우에는 후금이 조금 성급하게 추진했던 전쟁이었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왜냐면은 아직까지 후금하고 명나라의 전투가 완전히 마무리 짓지 못한 상황에서 이 조선을 먼저 제압할 필요가 있음을 느껴서 추진한 전쟁이었거든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 언제까지 조선에서 이렇게 시간을 길게 끌고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면은 후금의 뒤에서 계속해서 명나라가 위협을 가하고 있었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강화도에서 조선 왕실이 나올 때까지 기다리기는 시간이 후금 군대에게 부족했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뒤에서 계속해서 조선의 새로운 의병들이 일어나고 이 후금의 군대가 침략을 구할 수 있는 루트를 조선의 의병들이 끊기도 하는 등 후금으로 하여금 불안감을 계속해서 자극하는 이런 상황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자, 결국 후금의 경우에는 조선에게 먼저 협상을 요청하게 되고요. 조선도 당시 이제 국가적인 위기에 처했기 때문에 후금의 요청을 받아들여서 둘 사이에 평화조약이 맺어지게 됩니다. 후금과 조선은 형제처럼 사이좋은 관계가 되기로 맹세하고 약속을 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후금의 경우에는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공격의 목표가 조선이 아니라 사실은 명나라였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죠? 자, 그래서 일단은 조선이 사이좋게 지내기로 약속을 했으니까 한 고비는 넘겼다라고 판단을 한 것입니다. 그죠? 자, 그래서 조선과 형제 맹약을 체결하고 난 이후에 앞으로 사이좋게 지내는 것을 조건으로 후금의 군대는 철수하면서 정묘호란은 끝이 나게 됩니다. 자, 하지만 이 정묘호란의 결과는 후금의 입장에서 사실 썩 만족스럽지는 않았어요. 형제의 맹약을 맺고 앞으로 사이좋게 지낸다라고 약속을 했는데 사실 얼마든지 조선이 그 약속을 어길 수도 있는 상황 아니었습니까? 그죠? 아직까지 후금이 보기에는 조선이 진짜로 앞으로 명나라 편을 들지 않겠다라고 맹세를 한 건지 아닌지 좀 찜찜한 상황이었었다라는 것이죠. 그렇지만 아직까지 명나라와의 전투가 완전히 마무리되지 않은 상황이었고 언제까지 조선에서 시간을 끌고 있을 수는 없는 노릇이었기 때문에 썩 만족스럽지는 못하지만 이 정도의 약속을 받아내고 후금의 군대는 철수했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후에 후금의 상황이 바뀌게 됩니다. 자, 병자호란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대략 한 10년, 9년 정도인데 뒤에 어떤 변화가 일어나게 되느냐. 홍타이진은요, 나라의 이름을 후금에서 청으로 바꿉니다. 과거에 여진족이 세웠던 금나라보다 더 대단한 나라가 되겠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나라 이름을 후금에서 청나라로 바꾸게 됩니다. 그리고 청칭제건원이라고 하는 것을 하게 돼요. 자, 칭제건원이라고 하는 것은 뭘 말하는 것이냐면요, 황제의 칭호를 사용을 하고 독자적인 연호를 사용하는 것을 가지고 칭제건원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연호라고 하는 거 지난번에도 몇 번 이야기한 적이 있었는데요, 중국에서는 황제가 새롭게 바뀔 때마다
연도를 1년부터 다시 세기 시작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다시 세기 시작할 때 이 황제가 새로운 연도의 이름을 정해줬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게 바로 연호라고 하는 것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를 들자면 명나라를 세운 주 원장은 홍무라고 하는 연호를 사용하였어요. 그래서 그 사람을 홍무제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자, 그래서 주 원장이 황제가 된 지 10년째 되는 해 같은 경우에는 홍무 10년이라고 연도를 기록했었다라는 것이죠. 자, 다시 말해서 황제의 칭호를 사용하고 독자적인 연호를 쓰는 것은 지금까지 어디만 해왔던 일이다. 그렇죠. 중원을 지배하고 있었던 중원의 전통적인 한족 왕조들이 사용하는 것이었다라는 것이죠. 자, 청나라가 칭제 건원을 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그렇죠. 명나라를 멸망시키고 자신이 동아시아 나아가서 세계 국제 질서를 주도하는 천하의 중심에 서겠다라고 하는 것을 선언한 것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된다라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 조선에게 무엇을 요구하게 되느냐? 우리가 예전에는 너희와 대등한 입장에서 사이좋게 지내는 형제의 관계를 맺기로 약속을 하였지만 이제 우리는 황제의 나라가 되었고 너희는 왕의 나라니 당연히 우리는 임금과 신하의 관계를 맺어야 되는 것이 아니겠느냐? 조선에 대해서 군신의 관계를 맺을 것을 요구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정확히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었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냐? 그렇죠. 너네 명나라 편이냐? 우리나라 편이냐? 명나라와 조공책공 관계를 끊고 우리에게 충성을 맹세할 것이냐? 라고 하는 것을 물어본 요구였다라고 볼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지금 후금에서 나라 이름은 청으로 바뀌었습니다만은 그들의 공격 목표는 무엇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명나라였다라고 이야기를 하였어요. 그리고 이 인조 때의 오문용의 군대를 지원한 것을 계기로 명나라를 마음 편히 공격하기 위해서는 조선을 확실히 제압할 필요를 느꼈다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죠? 이 정묘호란 때의 약속만으로는 확실하게 어떤 보장을 받았다라고 판단하기 어려웠던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너네 누구 편이냐? 확실히 해라 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할 필요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후금과 군신의 관계, 청과 군신의 관계를 맺을 것을 요구받은 조선에서는 어떠한 일이 벌어졌을까요? 당연히 찬성과 반대의 입장으로 나뉘어졌을 것입니다. 척화론, 싸우자라는 뜻이죠. 화해를 배척하자. 다시 말해서 청나라가 요구한 군신의 관계를 거부하자라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었고, 주화론, 어떻게든 협상을 해서 화해를 해보자. 군신 관계를 받아들일지 안 받아들일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받아들인다 하더라도 우리가 최대한 그것을 협상을 통해서 어떻게 잘 마무리 지어보자 라고 하는 싸우지 말고 화해하자라는 주화론으로 나뉘어서 대립을 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조선의 입장에서 봤을 때 현실적인 판단은 무엇이었을까요? 그렇죠. 정묘호란 때 겪어봤지만 조선은 후금, 청나라의 군대를 막아낼 능력이 없습니다. 그죠? 그러므로 주화론이 현실적인 판단일 수 있었겠습니다만은 이 어떤 쪽이 더 대세였느냐? 그렇죠. 청나라와의 화해를 배척하고 그들과 싸워야 된다라고 하는 척화론이 훨씬 더 우세를 보이게 됩니다. 자, 현실적으로 청나라의 군대를 막아내기 어려웠음에도 불구하고 왜 조선에서는 척화론이 더 우세를 보였을까요? 그것은 바로 지금 조선의 왕은 인조고 조선의 권력을 장악하고 있는 붕당은 바로 서인이었기 때문입니다. 알다시피 인조와 서인들의 경우에는 광해군의 중립 외교가 성리학적인 명분에 어긋나며 명나라의 의리에 대한 배신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광해군을 몰아내고 새롭게 정권을 창출한 이들이 아니겠습니까? 그죠? 따라서 이 사람들이 청나라하고 함께 손을 잡는다, 청나라와 군신의 관계를 맺는다라고 하는 것은 자신들이 내세웠던 성리학적인 명분과 의리를 포기하는 것이나 다를 바 없었다라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이들이 청나라랑 손을 잡는다라고 하는 것은 아무 잘못도 없는 광해군을 몰아내고 북인들을 제거하고 자신들은 그저 반란을 일으킨 반역자임에도 불구하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해버리는 꼴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들은 어떤 일이 있었어도 이 성리학적인 명분과 의리, 자신들의 집권의 명분을 포기할 수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조선 내부에서는 척화론이 훨씬 더 우세한 모습을 보였다라는 것이에요.
자, 조선이 그렇게 나올 거 이 홍타이즈도 예상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청태종 황제의 자리에 올라서 청태종이라고 불리게 되는데요. 홍타이즈가 직접 군대를 이끌고 조선을 침략해 오게 되고요. 5일 만에 조선의 수도였던 서울 한성까지 함락되어 버리고 맙니다. 자, 인조는요 어디로 피신을 하게 되느냐? 남한산성으로 피신을 하게 됩니다. 성남에 있죠. 성남 지금의 이제 분당 쪽에 있는 성남에 있는 남한산성으로 피신을 하게 됩니다. 자, 하지만 순식간에 그를 따라온 청나라 군대에 의해서 남한산성은 포위되어 버리고 말고요. 인조와 조선의 대신들은 남한산성 안에 고립되는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자, 이 병자호란이 일어난 계절은 언제였냐면은 겨울이었어요. 12월에서 1월에 걸쳐서 병자호란이 일어났습니다. 그 해는 또 유독 추운 겨울이 나타났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인조와 대신들은 남한산성 안에 갇혀버리고 말았습니다.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시간이 지나면서 먹을 것이 떨어졌습니다. 겨울이다 보니까 당연히 성 안에서 식량을 구할 수도 없는 노릇이었던 것이죠. 그리고 식량을 구하기 위해서 성 밖으로 나오면은 곧바로 청나라 군대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는 그러한 상황에 놓여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결국에는 계속 버티다 어떤 일까지 벌어지게 되느냐? 나가서 싸우기 위해서 필요했던 말, 군인들이 타는 말까지도 잡아먹었고요. 그래도 식량이 부족해서 막판에는 왕인 인조마저도 하루에 죽 한 그릇 먹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왕이 하루에 죽 한 그릇 먹을 정도였다라고 하면은 이 남한산성 안에 있었던 나머지 사람들의 경우에는 얼마나 굶주림에 시달렸었는지 짐작이 가고도 남쪽이죠. 자, 그리고 이 청나라의 군대 홍타이즈의 경우에는요, 과거 자신의 아버지가 맞아서 큰 부상을 입었던 명나라의 대포를 입수하는 데 성공을 합니다. 나중에 또 이제 이야기를 할 기회가 있을 텐데요. 홍이포라고 하는 거예요. 네덜란드 사람들이 만드는 방법을 가르쳐 줬다라고 하고요. 서양인들 같은 경우에는 혈색이 이제 좋을 경우에 얼굴이 빨간색으로 보이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빨간색 오랑캐가 만들어준 대포라고 해서 홍이포라고 하는 것을 명나라가 가지고 있었고요. 그거에 이제 누르하치가 맞아가지고 큰 부상을 입고 사망을 했는데 나중에 명과의 전투를 통해서 이 홍타이즈가 그 대포를 입수하는 데 성공을 합니다. 그리고 포위되어 있는 남한산성을 향해서 그 대포를 쏘기 시작을 합니다. 자, 그래서 이 남한산성 안에 갇혀 있었던 인조와 조선의 대신들은 굶주림과 하늘에서부터 날아오는 대포의 위협에 시달리는 상황이었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도 죽기보다는 우리는 오랑캐랑 화해할 수 없다. 오랑캐에게 항복을 하고 오랑캐를 임금으로 모시는 것은 성리하게 나라의 조선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라고 생각을 하면서 계속해서 꿋꿋하게 버팁니다만 이후에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느냐. 강화도로 왕족들은 인조를 제외한 나머지 왕족들의 경우에는 강화도로 피난을 갔었는데요. 그 강화도마저도 청나라 군대에 의해서 함락되어 버리고 맙니다. 왜 인조는 강화도로 안 가고 남한산성으로 갔느냐? 일단은 가족들 먼저 강화도로 보냈고요. 그 다음에 인조도 이제 강화도로 가려고 해요. 아까 추운 겨울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바다가 꽁꽁 얼어붙어 있었기 때문에 인조는 말을 타고 강화도로 건너가려고 하는데요. 말이 얼음에서 미끄러져서 인조가 말 위에서 세 번이나 떨어졌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인조가 아이고야 이러다가 강화도 가기 전에 내가 말에서 떨어져 죽겠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라고 해요. 그래서 강화도로 가는 것을 포기를 하고 남한산성으로 인조와 대신들만 남한산성으로 피신을 했던 것이거든요. 아무튼 자신의 가족들을 먼저 보낸 강화도가 함락이 되어버리고 말고요. 남쪽에서 인조를 구하기 위해서 남한산성으로 올라왔던 조선의 구원군들마저도 잇따라 청나라 군대에게 패배를 하게 되면서 더 이상의 희망이 남아있지 않은 상황이 되어버리고 말았다라는 것이죠. 결국 인조는 항복을 하기로 결심을 합니다. 그리고 그 뜻을 청나라 군대에게 알리죠. 그러자 청나라의 경우에는 인조에게 항복의 조건을 제시합니다. 임금의 입을 옷을 입고 오지 말고 일반 양반 사대부들의 옷을 입고 와라. 그리고 멋있게 말 타고 오지 말고 담나귀를 타고 와라. 정문으로 나오지 말고 쪽문으로 나와라 라는 등등의 굴욕적인 항복의 조건을 제시하고요. 인조는 그것을 전부 다 받아들입니다.
자, 그래서 남한산성에서 내려와서 인조는 삼전도로 가게 됩니다. 자, 삼전도라고 하는 곳은 어디냐면은요, 지금은 이제 개발이 돼서 사라졌는데, 오늘날 서울 잠실 앞에 있는 롯데월드 있잖아요, 그죠? 오늘날 롯데월드가 있는 곳이 삼전도라고 하는 곳이고요. 굉장히 가까운 거리였어요. 남한산성에 올라가서 내려다보면 지금도 롯데월드가 보이거든요. 차로 한 20분 정도만 가려나요? 아무튼 그래서 인조는 당나귀를 타고 홍타이지가 머무르고 있었던 삼전도로 갑니다. 그리고 그에게 항복의 예를 행하게 되는 것이죠. 자, 당시 인조가 이 홍타이지에게 했던 항복의 예는 바로 삼배고두례라고 하는 것이었어요. 다른 말로는 삼배구고두라고도 합니다. 황제를 만나면은 신하가 취하는 예절이에요. 뭐냐면은요, 삼배 3번 절하는 겁니다. 그런데 구고두 9번 머리를 숙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번 절하고 머리를 땅에다가 3번 닦고 일어난 다음에 다시 또 절하고 머리를 3번 닦고 다시 또 일어나고 절하고 머리를 3번 닦는 거. 황제를 만났을 때 신하가 행하는 예가 바로 삼배구고두 또는 삼배고두례라고 하는 것인데요. 인조는 삼전도에서 홍타이지에게 항복을 하면서 삼배고두례를 행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인조는 홍타이지에게 신하로서의 충성을 맹세하게 되고, 홍타이지는 인조의 잘못을 꾸짖고 너그럽게 용서한다라는 그런 말을 하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2차례에 걸친 이 만주족의 침략 끝에 결국 조선은 지금까지 오랑캐로 여겨왔던 이 만주족에게 항복을 했고 그들과 임금과 신하의 관계를 맺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정묘호란과 병자호란의 결과였다라는 것입니다. 조선은 16세기 이후로 가게 되면서 더욱더 철저한 성리학의 국가가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였고요. 임진왜란 때 자신을 도와준 명나라가 제조지은 나라를 다시 세워준 은혜를 입었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 명나라에 대해서 굉장히 진실되게 철저하게 사대를 하는 나라였다라고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조선에게 오랑캐에게 임금이 고개를 숙이고 항복을 하고 그들과 불신의 관계를 맺었다라고 하는 것은 당시 조선의 양반 사대부들에게 있어서는 죽음보다 더한 치욕이자 굴욕이자 충격적인 사건이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결국에는 그런 일이 일어나 버리고 말았다라고 하는 것이 정묘호란과 병자호란의 결과였다라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는 이번 시간에 정묘호란과 병자호란을 거치면서 조선에서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에 대해서 쭉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는요, 이 정묘호란과 병자호란을 겪고 난 이후에 조선은 상황이 어떻게 바뀌게 되었는지, 동아시아의 국제질서는 또 어떻게 바뀌어 나가게 되는지에 대해서 마저 이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공부하느라고 대단히 고생이 많으셨고요. 다음 시간에도 마저 이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